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서는 조숙했지만 자라서는 미숙한 두 남자의 영화 발굴 채널 호우시절. 지금 저희는 타짜에 이어서 강우석 감독의 2010년작 이끼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물 분석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좋죠.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 어떤 인물들을 우리가 좀 발굴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유해국부터 해볼까요? 주인공인 네, 박해일 씨. 박해일 씨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유해국? 저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난번에 되게 형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네, 근데 좀 네. 다른 한편으로 되게 언론인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쵸. 뭔가 이렇게 파헤치고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고 또 그쵸. 불의를 참지 못하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러한 장르적 영화에 가장 그 적합한 캐릭터가 아닌가. 물론 고생도 많이 하지만 네, 또 이제 또 근데 박해일 씨의 모습에서는 그 뒤로 이제 한 13년, 15년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있지만 헤어질 결심에 그쵸. 박해일 씨랑 사실은 코디가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 맞아요. 정장 장례식 장면 때문에 정장 많이 입고 나오고 넥타이까지 하고 있는 그쵸. 그런 모습이 박해일 씨가 되게 최근으로 올수록 되게 중후해졌구나. 이때만 하더라도 되게 청년의 느낌이 있었구나라는 네. 그런 대조를 찾을 수 있어가지고 또 재밌기도 했고 그랬어요. 이게 박해일 씨가 굉장히 찰떡으로 소화되잖아요.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태호 작가가 이 웹툰을 그릴 때부터 박해일 씨를 생각하고 그랬대요. 야, 그래서 사실 만화를 보시면 더 이게 박해일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웹툰이라는 게 또 네. 재밌는 게 오프라인 그냥 일반 페이퍼 만화랑 다르게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네네. 저는 이끼가 처음에 연재될 때 봤었거든요. 최근에도 다시 봤습니다만 네네네. 영화를 준비하면서 그때도 이건 박해일이다. 음. 이 댓글들이 정말 많이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작화가 네. 처음에는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요. 네네네. 이제 뒤로 갈수록 약간은 좀 이야기에 더 집중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진짜 박해일이라고 느껴져요. 음. 물론 얼굴이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닌데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호호. 박해일이라는 배우가 참 신기하다. 네. 살인의 추억에서도 네.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용의자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몸이 건조하고 음. 중립적인 느낌이 드는 네. 쉬이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 느낌에 탁 판단하기 어려운 악인이냐 선인이냐 그렇죠. 그 정서가 바로 이끼에서도 나타나고 네. 2022년작 헤어질 결심에서도 나타난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갖고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맞아. 스펙트럼이 정말 넓고 되게 하얀 도화지 같다는 그렇죠. 얘기. 그 영화 안에서도 이제 정재영 씨가 유해진 씨에 대해서 니는 뭐 하얀 도화지 같아서 좋았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네. 장면이 있는데 박해일 씨가 딱 그런 배우 아닌가 싶어요. 2007년도, 6년도, 2005년도 무렵에 연애 목적 같은 영화를 보면 네. 세상 진짜 능을맞고 정말 비호감스러운 양아치죠. 그런 네. 것도 연기하거든요. 그렇죠. 또 되게 순수한 청년 연기도 할 수 있고 네, 또 헤어질 결심 같은 또 중후한 맛이 나는 또 연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정말 매력적인 배우인 거죠. 굉장히 경계에 서 있는 역할에 아주 탁월하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되게 폭발하는 감정을 네. 가장 건조하게 표현하는데 아주 안성맞춤인 배우다라고 네. 생각해서 최적의 캐스팅이고요. 유해국이라는 사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네. 혹은 또 전성만과 하성규의 살인 피의자? 소속되는 곳을 모두 부수는 반동분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유해국이라는 인물이 되게 재밌는 게 아주 입체적이에요. 선과 악으로 딱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 사람의 캐릭터는 그냥 집착적이고 치밀하다라는 건 분명히 드러나지만 네. 얘를 선인이라고 딱 구분하기 어렵고 악인이라고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이끼라는 그 만화가 네. 굉장히 잘 만든 부분입니다. 어떤 하나의 편을 가르지 않고 네. 사람을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네. 거. 네. 맞아요. 요게 이제 아주 대단히 수작이 될 수밖에 없는 캐릭터 설정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유해국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유해국에 내리고 있는지 저는 이거 댓글로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 또 한 명 이제 좀 잡아봐야 될 사람이 이제 유목형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허준호 씨. 네. 이제 유해국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네. 사실 이 마을 배경이 되는 마을을 시작하게 설계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네. 회개한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신이 되고자 한 사람이다. 천용덕이라는 인물이 네. 그렇게 이제 유목형을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는 또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냐. 네. 거죠. 좀 재밌는 질문인 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천용덕이 아니라 네. 이 사람이 헤게모니를 쥐었다면 네. 이 마을은 정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 음. 그는 정말 그가 원했던 이 세상을 구현할 수 있었을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다면 네. 저는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최근에 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요게 또 생각났어요. 저도 생각났어요, 네. 그거. 그 시작은 어쩌면 유목형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전 윤태호 작가가 약간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JMS 정명석이 처음에 네. 이렇게 막 신자들 꼬이고 그럴 때 성경책을 5,000번을 읽었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쵸.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좀 약간 유사함이 유사하지 있지 않나?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이 유목형이 마치 영화에서는 조금 선한 사람처럼. 선한 사람처럼 다가오지만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이 사람을 봤을 때 네. 과연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마냥 좋게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를 우리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자기 그걸 약간 강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생식만 먹어야 맞습니다. 되고 네. 고기 먹으면 안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죠. 나처럼 되게 경건해야 되고 항상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래야 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근데 그런 호흡이 맞지 않을 때는 자기도 천용덕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그렇죠. 했다는 의미에서는 또 인간의 범주에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위험한 인물일 수 있겠다는 상당히 생각이 위험한 인물이죠. 든다는 거죠. 그러면 천용덕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천용덕은 저는 이 영화에서 그냥 아주 순수한 악으로 좀 그려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선과 악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묘하게 유목형을 이 사람이 존경하나? 이 영화 초반부에 유목형을 엄청 괴롭히다가 깜발까지 집어넣었다가 어느 순간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유목형을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네. 천용덕이 갑자기 그렇죠. 그 영지의 그런 겁탈범들을 복수를 하는 갑자기 장면. 근데 그 틸트가 되게 네. 급반전이에요. 맞아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너무 돌아가는데?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방향 전환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천영덕이 좀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영화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되게 악인이다. 그냥 욕심으로 그득 차 있는 그냥 사람이고 네. 나쁜 놈이죠. 빌런이죠. 나쁜 놈으로 네.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얘기하신 그 조제프님의 얘기, 인간을 되게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고 거기에서 이 작품의 깊이감이 나온다고 하는 그 의견에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천용덕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나쁜 놈이고 맞습니다. 좀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약간의 감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게 이제 이끼라는 만화에서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끼라는 만화는 좀 보실 필요도 있어요. 네. 볼 만한 작품이에요. 근데 천용덕은 이제 유해국이라는 인물의 카운터파트인데 네. 정재영 배우의 호연이 일단 빛을 발한 영화인데 네. 사실 정재영 씨가 여러 번 했지만 웹툰 연재 당시에는 네. 이건 딱 이 사람이 했어야 돼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예상되는 인물 있으세요? 이건 딱 이 사람이 해야 돼. 이게 만화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되실 수도 있는데 누굴까요? 나중에 만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네. 연재 당시에는 네. 천용덕은 최주봉 선생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비슷해요. 그림이. 정말 최주봉 선생님이 비슷합니다. 진짜?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네, 것 같은데 근데 정재영 씨가 참 연기를 잘했습니다. 네. 그건 뭐 저도 동의하고요. 네. 이 사람은 이제 네트워크가 엄청나고 사람을 조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대단히 능수능란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목형의 대척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전의 유목형. 앞뒷면처럼 같이 있는 인물이다. 네. 둘이 함께 그 얼굴을 달리하고 있지만 네. 야누스 같은 거다. 야누스 같은 거다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천용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던져주는 이끼는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지금 각 어떤 인물별로 질문을 거의 준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우리가 이런 질문에 쉬이 답할 수 있겠냐는 거죠. 유해국, 유목형 그리고 천용덕의 삶 중에서 밸런스 게임을 한다면 당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어? 유목형 유해국을 우리가 쉬이 선택할 수 있을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천용덕이 나중에 자살을 하고 이 영화에서는 어떤 처결당하는 게 있지만 이 영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습한 느낌을 주는 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천용덕이 있는 거야 도대체. 사람을 되게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네. 천용덕이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자기를 잡으려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고. 맞아요.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천용덕은 얼마나 있을까?
완전히 천용덕 같은 아기는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천용덕이 있는 순간은 어떤 걸까? 가 저희에게 뭐 네. 타짜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슴속에 막 섬뜩하게 네. 그 비수가 나라가 다가오는 꽂히는 거죠. 거죠. 네, 나라가 꽂힙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인물인 거고요. 한 명만 조금 더 이야기하면 네. 박검사죠. 박민욱 검사. 아, 네네네. 영화 줄거리에서 상당히 줄여놨는데 네. 이제 유해국으로 인해 좌천되었으면서도 유해국을 돕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유해국을 인정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사람에 대한 내러티브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만화적으로만 그려놔서 이 사람이 어떤 갈등을 했었고 네. 유해국의 편에 서게 되는지를 네. 유해국을 그러니까 점점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 음. 너무 극단적으로 그려졌던 것 같아서 네, 전 네.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박민욱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재미있는 인물이고 그렇구나. 만화를 보다 보면 좀 수긍이 가는 장면도 네, 네, 있고 네. 그래서 이 이끼라는 영화를 좀 재밌게 보셨으면 예전에 백삼 작가가 귀멸의 칼날 네네네. 그걸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 만화를 보시라고 네. 했었잖아요. 네. 영화를 보셨으면 이끼라는 만화를 한번 음.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다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추측컨대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만화에서 영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손실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박민욱 검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게 저는 영화에서 박민욱을 쓰는 방식이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마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박민욱의 등장과 이 박민욱으로 인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게 그렇죠. 되는 건데 이게 뭔가 우리가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죠. 맞아요. 되게 뭔가 하늘 위에서 갑자기 네. 되게 큰 힘을 가진 존재가 막 자기 그 관할도 아닌데 검사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맞습니다. 막 이렇게 그냥 뭐 일망타진해버리는 그런 네. 내용이 마치 이런 거예요. 소년 탐정 김전일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멤버를 확정 지어놓고 공간도 확정 지어놓고 그렇죠. 일단 딱 요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여기는 이 사람들끼리 누구 중에 한 명이 범인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암묵적인 룰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끼라고 하는 작품은 이 천용덕 월드 유목형이랑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이 작은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하는 거고 그게 해결도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페어플레이가 아닌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2차원의 세계에 3차원의 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개입했다는 얘기잖아요. 개입해가지고 네. 이거를 이렇게 가르마를 다 타버린 휙 거예요. 해결해버리는. 그렇게 네. 하고 뭔가 슝 끝나는 듯한 맞아요. 느낌 네.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지. 관객, 그러니까 약간 관객이. 납득하기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단적으로 말하면 약간 촌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할 거면은 그러면은 2시간 40분 동안 관객을 그 심장 쪼리게 할 필요가 있냐?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신지게 개입하지. 그냥 하지 그러면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뭐 밖에서부터 하던지. 그다음에 또 바꿔 말하면 이렇게 박민욱 선에서 해결되는 거면 진작에 천용덕을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박민욱이 왜 개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박민욱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건지. 네. 박민욱이 왜 유해국에게 이런 호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이런 걸 왜 베푸는지. 그렇게까지? 왜 이렇게 하는지. 왜냐하면 자기를 엿먹인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박민욱은 유해국에게 매혹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행동이에요. 이거는. 그거를 표현해주는 과정이 되게 좀 부족했다.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만화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저는 제일 매력적이었던 캐릭터로 전 꼽는데 네. 그게 이제 상당히 단선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영화의 매력도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부자들에서 조승우와 이병헌의 관계 같은 게 그렇죠. 되게 서로 막 물어뜯고 막 그러지만 어쨌든 같이 가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브라더후드를 보여주는 그 내러티브가 이해되는 건데 그런 건데 요거는 그 케미가 좀 어긋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거의 박해일이 받는 관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해일의 엄청난 매력이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데 그 내용이 없다는 거야. 이 영화 안에.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연출이 좀 그 사각지대가 상당히 큰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조연들이에요. 뭐 하성규, 전성만, 덕천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각자의 사연이 있어서 이 마을에 흘러들어온 사람이고 좀 영지라는 인물이 조금 재밌는데요. 유선 씨. 저는 개인적으로 유선 씨가 연기한 영지 때문에 만화와 그러니까 웹툰과 영화가 웹툰이 던지려는 주제의식이 조금 희석됐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굉장히
약간 얇고 속물 같은 속성을 좀 그러니까 파무파탈 같은 느낌을 영지가 좀 보여주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마지막에 그 얄궂은 미소 같은 걸 보면. 그렇죠. 그래서 다 이용한 마지막 그러니까 조종했던 네. 느낌으로 그려진다면 음. 만화에서는 천용덕을 처단하도록 하는 면이 더 강하게 부각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더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천용덕 처단이 곧 그 목적인데 네. 영화에서는 또 다른 천용덕이 되어가는 과정처럼 그려지는 느낌이 그렇죠. 마지막은 그게 약간 좀 그런 암시되죠. 느낌이죠. 그래서 웹툰에서는 그 내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영지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진정성이 훼손되면서 네. 도대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다시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주제의식이 뭐야? 약간 이런 개념으로 네. 보여서 네. 조금 영지라는 인물이 표현하는 게 뭐지? 네.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됐었던. 그러니까 유목형이 원래 월남전에서 많은 살상을 저지르고 네. 돌아와서 새 마음을 먹고 왔는데 그렇게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저는 이제 반복처럼 그려냈다고 보거든요. 네. 영지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영화 내에서 유일한 여성 캐릭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같은 마을에 사는 남성들에게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되게 비참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이제 그냥 거기에 마비되어 있는 상태.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목형에 대한 마지막까지 신뢰를 갖고 있었고 네. 어쨌든 그 유목형에 대한 그 유목형의 비전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사람처럼 보여서 그래서 천용덕을 처단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자기에게 이제 절대반지가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절대반지가 수중에 들어왔을 때는 막 이제는 그 이영지 월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그 욕망에 좀 무릎을 꿇으려는 그 묘한 미소와 함께 영화가 끝난단 말이에요.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에는 유목형이 그랬듯이 유목형도 그 자신의 굴레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듯이 우리 인간이 그거를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한 존재는 아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윤태호 작가가 상당히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만화에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도려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처단하고 일종의 물갈이를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저는 읽어냈고 근데 영화에서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다. 결국은 누군가가 다시 드러난다. 그래서 그 작가와 강우석이 갖고 있었던 인식의 차이가 이 정도에서 드러나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영지에서. 그렇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영화의 모든 장면을 그냥 그대로 웹툰에서는 복사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살짝 뒤틀어지다 보니 약간 영화가 이도저도 아닌 느낌으로 저에겐 다가왔죠. 그러니까 영화가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준상 같은 그런 존재가 또 되게 일망타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필요에 따라 갖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 각각이 하나의 주제 의식을 이루면서 각각의 영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각각의 메타버스에 있는 주제들을 한 곳에 모으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도저도 아니게 된 면이 좀 있고 2시간 30분 동안 관객들을 허탈하게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그냥 뺑뺑이를 돌려서 여기로 그냥 데리고 오고 끝내버린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이 조금 허탈하죠. 흉내에 그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유선 씨가 짓는 그 묘한 미소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든지 박찬욱이라든지 뭐 봉준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많은 여운과 뒷맛을 남길 수 있는 설정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도하신 것 같은데 그냥 흉내에서 좀 그치고 저도 있다. 동의하는 게 이 처음부터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나 인간의 속성을 그려내려고 했다기보다는 웹툰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약간의 변주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좀 해보려고 해서 난 이 정도로 변했어. 이렇게 인간의 깊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파무 파탈로 그릴레라는 마지막에 그냥 설정이 변경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영화 전체적으로 그 내러티브가 근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관객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은 저도 원우 씨랑 동의하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영화에서 제일 마음이 가는 캐릭터는 누구예요? 마음이 가는 캐릭터요? 뭐 일단 유해국의 감정이입을 하면서 본 영화였고 그 이외에는 사실 되게 그러니까 저는 유해국도 되게 여기서는 선한 인물로 그냥 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나머지는 다 거의 다 대부분 빌런이라서 저는 유목형마저도 아까 그 JMS 막 이런 설정 때문에 약간 좀 살짝 깨림칙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해국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이입을 그러니까 관객이 마음을 줄 수 있는 내가 마음을 줄 수 있는 캐릭터가 해국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거는 덕천이라는 인물인데 유해진 씨가 연기하신. 네. 덕천이라는 인물도 사실 그의 내러티브가 상당히 제거된 채 있는데, 영화에서 나와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단지 좀 지능이 부족한 사람, 맞아요. 좀 약간 수더분한 말도 잘 못하고 음. 줏대 없는 사람으로 그려지잖아요. 네. 근데 유해진 씨가 연기한 덕천에 대한 웹툰의 내용은 네. 덕천이가 이제 어린 시절에 할머니랑 함께 삽니다. 근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 할머니의 손이 약간 울퉁불퉁하니까 네. 어린 마음에 할머니 손을 이렇게 펴드리려고 꺾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근데 이게 뭐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네, 그렇죠. 할머니를 아프게 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할머니 돌아가신 것 같은 트라우마를 겪는 인물이에요. 평생 트라우마를 겪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보고 있으면 할머니가 뒤에서 보여요. 그렇게 그 귀신을 봅니다. 네. 계속 트라우마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매사에 위축돼 있어요. 일종의 정신착란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자꾸만 할머니를 일상에서 마주하는 네네. 아주 심신이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천용덕이라는 형사를 만나면 개패도 두드려 맞거든요. 네. 두드려 맞고 단순하게 복종하면서 천용덕에게는 헛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공포감에 짓눌려서. 야, 이게 되게 좀 그런 설정이 있구나. 그래서 덕천은 천용덕을 만나기 전엔 헛것에 지배받았던 인물이고요. 네. 이후에는 천용덕에게 지배받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지배당해야만 하는.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네네. 평생.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잠깐 나와요. 네. 그게 뭐냐면 천용덕이 마을 사람들에 갈 때 천용덕의 위세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으스대는 그 덕천의 모습이 나타나죠. 맞아. 괜히 막 말을 한 번씩 더 반복한다거나 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삶의 양태를 표현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이게 그래서 영화에서 다른 주인공들의 비할 바 없이 되게 작은 존재로 나타나지만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들 각자의 삶에서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되게 덕천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 맞아요. 이게 우리가 가스라이팅 하는데 진짜로 나는 나의 온전한 내 삶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전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내 삶에서 드러내는가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두께 있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덕천을 보다 보니까 그 인생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끝까지 이용당하고 많은 그 어떤 필부의 죽음 같아서 덕천에게 전 조금 마음이 갔었던 시간이었고 또 하나 좀 저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가장 위험한 인물은 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위험한 인물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위험한 인물은 전 의외로 유목형 같은 인물이 진짜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뭐 자꾸 JMS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뭐 그렇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용덕은 되게 알기 쉬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써 있어 이거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유목형은 되게 매력이 있고 어떤 진심 같은 게 느껴지고 맞아요. 이래서 사실은 한 배를 탔을 때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천용덕 월드가 되게 만신창이로 결국에는 결말을 맞이하는데 이 천용덕 월드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게 된 책임이 과연 유목형에게 없다고 말할 수 있냐. 그렇죠.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한 무대기에 모아놓고 생식 먹이고 이렇게 하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발상의 시작부터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유목형 자체가 위험하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이 매우 설계주의적이고 사실은 거의 본인이 조물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 세상을 하나를 만들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 의지대로 뭐 조종이라고까지 하긴 힘들지만 적어도 개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생각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완전히 100% 동의하는데 신념과 이상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오직 자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모든 행위의 시비를 막 판단하고 심판자가 되어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너는 잘 살고 있어. 그렇지. 근데 사실 이 사람 성경을 5,000번 읽었다나 뭐 50번 읽었다나 하는데 성경에선 판단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과 전혀 배치돼 있는 거죠. 이상한 또 출애굽기의 그 구절만 해가지고 그렇죠. 복수하는 거랑 관련된 것만 하는 거고 발췌하는 거고. 사실 사이비 이단들이 그 맞아요. 하나하나의 구절 그 아주 작은 구절로 그릇되게 해석하는 부분인 건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요새 뭐 이단 사이비 얘기 많이 나오니까 네. 이제 이단이라는 게 결국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거든요. 네. 결국 끝이 다르다는 건데 음. 기독교에서 결국 이단이나 사이비를 얘기하는 거는 스스로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의 범죄에서 특히 많은 게 뭐 가스라이팅이나 그렇죠. 뭐 그루밍 범죄나 네. 뭐 이런 뭐 사이비 교주들의 패단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인의 주체성을 제한하고 완전히 의지하게 해서 한 사람에 대한 판단한 다음에 그들의 삶을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유목형이랑 천용덕이 사실 방식이 다를 뿐 동전의 앞뒷면처럼 유사하다. 콤비다. 근데 더 위험한 건 음. 천용덕은 그 해악이 눈에 보여요. 그렇죠. 근데 유목형은 식별하기가 어려운 아닌 거예요. 것 같은 거야. 네. 지금의 JMS가 이렇게 되니까 아는 거지. 네. 헷가닥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곧 진리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네. 제가 답을 할 수 없는데 네. 이 질문도 그래서 던지게 됐어요. 로마 시대 때 네. 그때 유대교 사람들한테 네. 예수가 나타난 거야. 음.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지금 이 성경에서는 네. 우리가 뭐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그쵸.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뭐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네. 근데 그 시대 때는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이 음. 사람을 진짜 뭐 지금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사이비 교주들처럼 네. 바라봐야 할지 네. 뭐 로마 군은 차치하고요. 로마 정부는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조금 더 갖고 와서 좀 우리 시대 때 수많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네. 신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넷플릭스 드라마 메시아라는 드라마예요. 봤었죠. 네, 네, 지금 만약에 음.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면 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 우리는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거기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작품이 정말 잘 만든 작품 같거든요. 저는 시즌 1으로 끝났죠. 시즌 1으로 그게 캔슬돼 버렸는데 네. 보다 보면은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저거 사기꾼이네라고 확신하게 돼요. 그쵸. 근데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메시아가 맞네라고 확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헷갈리는 게 이제 얼마나 우리가 그 드라마는 물론 연출이 들어간 거지만 실제로는 전 더 헷갈릴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JMS에 대해서도 우리야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 JMS의 부목사 출신으로 지금 이제 맞아요. 활동하고 계신 분은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아직도 그분은 얘기를 할 때 JMS가 메시아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정말 100 중에 1 정도는 깔려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저는 그 두려움과 그분은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이건 사실. 믿음의 경지는 참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인간 레벨에 있으면서 이렇게 신의 경지에 자꾸만 그런 시선으로 자꾸만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거를 좀 경계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저희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어떤 요새 이런 문제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한번 좀 기회가 된다면 네. 뭐 초대를 해서 그쪽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그게 어떤 종교를 가리지 않고 네. 신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좀 약간 가르침도 받고 싶어요. 네, 저는. 가르침도 받고 싶고 네네. 그분들이 어떻게 믿게 되는 건지. 네. 사실 그 메시아라는 드라마 저도 재밌게 봤는데 네. 나는 신이다에서 원호 씨가 아쉽다라고 했었던 점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경도되는가. 이상한 그렇지. 헛짓거리 같은데 왜 허경영을 찍는가랑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허경은 약간 밈처럼 찍었다면 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입이나 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네.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진지하거든요. 그렇죠. 왜 이 진지함 속으로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나는 신이다가 보여준 거는 사실 메시아만도 못해요. 드라마 메시아만도 못해요. 저 동의해요. 그게 좀 아쉬워요. 네, 맞아요. 그거를 좀 더 파헤치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이제 좀 관심 있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JMS에서 탈피해가지고 네. 이렇게 막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어린 시절에 JMS가 모태신앙이었던 비극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태어나봤는데 그냥 종교가 JMS야.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이 벗어나서 살면서 아직까지도 그 JMS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여기를 등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은 그런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이게 우리들은 이해를 못 해요. 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저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 그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들의 외부인의 얘기인 그렇죠. 거고
평생 동안 그게 세상의 전부였고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은 그 아직까지도 JMS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여전히 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좀 비유를 좀 아주 격하게 해보면 네. 내가 헤어진 사람, 이별한 사람보다 네네.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 그렇지.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그분은 오히려 신경도 안 쓸 텐데 신경도 안 쓰는데. 나는 여전히 거기서 끊임없이 그렇지.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심리적으로. 그게 이제 그만큼 그 오랫동안 함께 경험하고 유대하면서 느껴지는 내가 심리적으로 일종의 지배받고 있는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근데 못 벗어나고 있는 거야. 종교적인 부분은 얼마나 더 크겠냐는 맞아요. 거죠. 삶의 신념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다큐멘터리에서는 네. 조명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음. 저는 나는 신이다를 좀 불쾌하게 봤었습니다만 네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JMS를 어떤 신고하시는 어떤 피해자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네. 상당히 또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휘발유 한번 들이부은 거죠. 네, 그래서 다음에는 좀 이런 각도에서 네. 이게 정말 사회 문제가 되니까 단순히 개인의 종교나 취향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 한번 더 조명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오늘 여기가 뭐 읽기 얘기하다가 결국엔 종교 얘기까지 하면서 저희가 이런 얘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죠. 우리 둘도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음. 이런 또 인간의 믿음과 정신에 대한 얘기까지 얘기를 나눠봤어요. 굉장히 좀 열띤 방송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문 하나 또 하고 싶어요. 네. 제가 계속 질문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주변에 유해국이 있다면 여러분은 응원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정말 답 너무 듣고 싶거든요. 무거운 질문이에요, 진짜. 우리가 어떤 관점을 네. 개념화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총론으로 이야기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근데 내 삶의 아주 구체적인 현실에서 마주하는 건 불편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걸 수용하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유해국 같은 사람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건 대부분이 아마 긍정하실 겁니다. 네. 뭔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는 유해국이 있다면 이거 쉽게 허용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요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끼가 던지는 질문은 네. 내 주변에 내가 유해국이 되길 원하는 것보다 네. 내 주변의 유해국을 나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요 질문이 저는 묵직하다. 이 이끼의 네. 사회적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그렇죠. 한 것 네.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끼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끼라는 영화는 그 오락성보다 네. 이끼를 통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렇지. 질문들이 더 영화적으로 혹은 만화적으로 그 작품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질문들을 한 번씩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이끼 발굴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